신민님? 네, 안녕하세요. 신민입니다. 예. 되게 멋있는 척하고 있어, 지금. 멋있는 말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크고, 학생은 선생의 잘한다, 칭찬을 들으면 훈아님 때려도 됩니까? 때려요. 민주시민께 시민은 새날의 월요시사를 들으며 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무럭무럭 자라봅시다. 유리창 너머로 때리세요. 수수료 꼼수 인상으로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군산시 공공 배달 앱이에요. 그게 배달의 명수, 이게 박명수는 아닌데 이게 배달의 명수예요. 지금 그게 20배 성장을 했대요. 그게 군산의 30%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 게 그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아예 이제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이유가 그때 수수료 인상 문제가 그리고 나서 공개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또 다른 꼼수를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물 건너간 애들이고요. 경기도에서도 네이밍 공모가 이제 끝났고요. 8월 말에 끝났고 이제 3개 지역에서 이제 시범으로 공공 배달 앱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라이더들이 노동 착취를 당해야 되고요. 하루에 라이더들이 8시간 일을 할 때 80개 정도 배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시간에 한 10개 정도를 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공 배달에 저는 계속 이게 좀 밀고 싶은데 이거 만들게 되면 지역 상품권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2.5단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배달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소상공인과 라이더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시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뭐 보수 인사들이 뭐 너무 과잉 방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코로나 시위를 하는데 얘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걔네들 인구가 8,400만입니다. 그런데 1,500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하루에 1,500명이 나오니까 이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루에 약 800에서 900명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우리한테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걔네들은 워낙에 심각했었기 때문에 1,500 정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마스크 벗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해도 안 된다니까. 연애할 때랑 똑같은 거야.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만 못하는 것 같잖아. 맞아.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지. 얘네들은 정상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것만 우리 보면은 판사나 검사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고 알고 있는 건 법조의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거. 얘네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협이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전공의협회가 그거를 틀어버렸죠. 그래서 전공의협회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행정부를 어떻게 믿냐. 국회 법안 통과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또다시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게 해줬죠. 거기서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 이걸 모두 중지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얘네들 내부적으로도 1차 투표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재심하고 2차 투표하고 가결됐으니까 우리는 집단유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잡아놓고 나서 계속 지금 여러 번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떼쓰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할 거면요. 당신들이 국회의원 하세요. 선거 출마하시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요. 법안을 당신들이 만드세요. 내 말이요. 지금 뭐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통과되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집단유진 계속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통과가 되면요. 분명히 지금 협의체 만들어서 회의 테이블 만들기로 했어요. 좀 기다려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잖아요. 만약에 전혀 협의되지 않고 나서 통과가 됐으면 그때 가서 집단휴진을 하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집단휴진만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며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요. 이게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입니까 지금? 그러면서 전면 폐기를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행정부 공무원입니까? 당신들은 너무 무례해요. 요구할 수 있는 지금 선을 넘었어요. 네. 이익집단이면 이익집단답게 행동을 하세요.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총학생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의대 학생회장이 온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서 당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향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장 복귀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지도부가 강경파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누가 그렇게 뽑으라고 했습니까?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처방 급여, 원격 진료 도입 이 네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걸 국민들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당신들이 반대를 하려면 정말 그거보다 월등히 우월한 뭔가 정의로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명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절차도 아무것도 밟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정치적으로는 절대 문재인 정부하고 대결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할 건 그쪽이에요. 그냥 기구 두루 오세요. 지금 업무 개시 명령 들어갔죠?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 만약 안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 가요, 처벌이. 이게 3년에 3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럼 업무 개시 명령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현장 조사 3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지도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부를 공격하면 지도부 감옥 갔다 오고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전공의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자기들 책임이에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의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 불러줬는데 이거 계속 가잖아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을 우리가 의료 장사꾼이라고 부르게 돼요. 의료 장사꾼이라고 불러버리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흥정을 할 겁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가격 흥정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 당신들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한기총 이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광훈 같은 자를 뽑아놓고 나니까 결국 모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협회에서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왜 정당한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오기 전에 그걸 한번 봤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뭐 한약 처방에 대한 급여를 준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데 정부 안에 대해서 딱 보고 나서 10분 만에 반박이 가능하더라고요. 쟤네들은 그 수년간 준비한 게 겨우 저 정도야? 그러니까 오늘 한정혜 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한 게 이 의협이나 전공의협회나 얘네들하고 만나서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진대요. 해결이 잘 된 것처럼 웃으면서 헤어지는데 가면은 다시 또 비토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그런 경우를 당해보고 느끼는 건데요.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지는데 뒤통수 칠 때가 제일 짜증나죠. 뭐 나름대로 뭐 얘기하는 게 공공의대를 만들 거면 공공법대를 만들고 공공상대를 만들고 만들자. 만들면 되잖아. 만들어서 나쁠 게 없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준표 씨? 이제 선배님이라고 안 부르기로. 네. 이게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없앴던 그 진주의료원.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공공의료원이 폐원이 됐고요. 홍준표가 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은 판결로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당신은 불법 행위를 언제나 밥 먹듯이 자행하는 자 아닙니까? 이건 판결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질본이 청으로 승격이 되면 그만큼의 의료 인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간호사들과 그리고 현재 병원들조차도요. 의료 인력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늘린다라고 했지 언제 확 늘린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단 한마디의 논리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홍준표 씨가 그 뭐 한 명을 더 늘리면은 3류에 무슨 의사가 양산이 되고 뭐 검사가 양산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 입시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진짜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잘 맞추면요. 그럼 의료 기술이 더 좋은 사람이 됩니까? 법 철학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분야에서 지금 16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학생들 그리고 그냥 세칭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잡대라고 얘기하는 둘을 제가 신경을 써서 가르쳐 보죠. 누가 합격하는지 아세요? 지잡대라고 하는 애들이 합격을 해요. 얘네들이 훨씬 더 실력이 좋습니다. 얘네들은 대학 갈 때 서울부터 많이 합격한다? 그런 식의 오해는 절대 풀었으면 좋겠는 게 거의 대부분이 시험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합격을 하는 합격률이 가장 낮은 거고요. 그리고 당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노동자들은 전부 다 뭐 개돼지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의사들의 진료 거부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이래서 고용 문제가 생기냐 생계 문제가 생기냐 면허가 취소되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마차님이 얘기한 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시키고 그런 거 있죠? 그건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들이 정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요. 남의 목숨을 걸고 그러지 말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얘기를 하세요.
전 제발 좀 시금을 전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정성을 보이게 크레인에 좀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혈서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당신들의 진정성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내용에 자신이 있으시면 공개 토론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그러니까 프레임이에요. 이게 지금. 얘네가 왜 이런 식인 거냐면요. 보시면 홍준표, 주옥순, 그러니까 홍준표의 문제는 좀 달리 보고 같은 유긴 한데 그 정광훈, 주옥순, 신혜식 이런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나서도 병원에서도 막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하고 계속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같은 조직이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방송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뒤로 숨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정광훈이나 신혜식이나 조옥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대 다로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방송을 쉬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자신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홍준표도 마찬가지, 진중권도 마찬가지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떠들려고 하게 되면 남을 욕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말 퍼레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이상해요. 전 이거 의혹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만들어지는 너무 이상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유상봉 씨 부자 하고 이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얘네들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고 빨리 수사해서 송치를 하라고 검찰이 얘기를 하면서 윤상현 자체는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 입건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같은 사건인데 왜 윤상현은 이렇게 입건 자체를 지금 수사 지휘권 행사라는 식으로 해서 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건이요. 유상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때문에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들도 워낙에 많고요. 사건도 수백 건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명박 때 그 옆에 측근이었던 강일학 경찰청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상봉한테 돈 받고 3년 6월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강일학 씨도 이렇게 징역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좌관이 단순히 윤상현 의원에 대한 과도한 충성 때문에 스스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 엄청난 일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사건을 분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해봐야 사건이 분리가 되는지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죠. 이게 지금 이 중앙일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 하라고 권고가 왔어요. 근데 윤석열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실상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중앙일보 주장이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근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온 결론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왜 또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요 변수를 집어넣은 것 자체가 좀 이제 설득력이 없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한복편을 바꾼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야. 내 말이 그렇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윤석열이 계속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이제 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에게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냐? 결국 돈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윤석열은 우리만 평론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렇게 생겼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겼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고, 윤석열은 사실 딴 주머니를 차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지금 뭔가 수사를 자기가 딱 존재함으로써 강하게 막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야. 저거는 막아야 돼. 많은 것 같아, 그게. 뭐 선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리고 그죠? 나경원 건도 그 있고. 엉덩이 고름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뭔가 하나 꽉 막고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순간 뚫려. 밥 먹어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요. 지금 이 전공의 파업이랑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집단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조민을 공격을 했겠어요? 조민은 시험 보고 여기 참여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민을 공격하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은 이해를 한다고 공격하시라고. 그런데 첫 번째 이 기사는 그냥 밥상 기사예요. 밥상 기사들은 이게 술자리인지 밥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밥상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확인조차 안 거쳤다. 우선 수준 떨어지는 기사고요. 그다음 지금이 전공의 파업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의료진들이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일반이, 수련이, 뭐 전공이, 전문의, 전임이 이 구조 자체도 기자가 모르고 있다.
이게 소설을 쓰려고 해도 구조를 알아야 소설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이 구조 시스템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기자다. 밥상에서 나온 거고 시스템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기사를 썼고 또 하나는 그럼 조민을 공격하는 게 좋다고. 그런데 왜 아빠가 조국이라는 생각을 못해? 조국을 공격하고 싶어서 조민을 공격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아빠가 조국이라는 생각을 못해? 딸이잖아. 그 딸의 아빠야. 무슨 말이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나하나 지금 합치면 몇백억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전부 다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단순한,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에 따른 부분이고요. 허위 사실에 따른 부분은 처벌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냥 이렇게 정말 단순한 기사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조선 이제 부동산 정책 부분이 이제 청와대도 심각하게 인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좀 복잡한 부분이고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만큼 좀 잠깐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던 것처럼 청와대가 어쩌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 구현이 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민주당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려고 다주택 제로를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해놓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도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수혜를 했었던 것이고 근데 우리는 문제가 홍보를 참 못해요. 일을 참 열심히 하고 모든 이해관계를 다 끊어내려고 이렇게까지 다주택 제로까지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은 자신의 이해와 관계없이 오직 퍼블릭 마인드만 가지고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하려고 정말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시연돼서 우리도 그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재집권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김종인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100일이 되는데 지금 100일상을 차려달라고 지금 떼를 쓰는 거예요. 100일이니까 100일상을 차려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급하게 이름을 급조를 한 거잖아. 그 100일상 차려주려면 기재기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일밖에 안 됐네. 국민의 힘으로 해산당을 딱 이렇게 만들었다가 뒤에 너무 길어서 으로 해산당을 딱 이걸 빼고 이제 국민의 힘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좋아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이거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 찰스. 간판업자들. 2003년도에 우리가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명계남 씨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딱 출범을 했을 때 보수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그거를 제가 반대로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창당 전부터 전 국민으로부터 조롱을 사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으로 해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기사를 그대로 바꾼 거야. 이름만 바꿔갖고. 네. 이거 국민의힘으로 해산당을 결국은 이제 김종인이 100일상 차리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얘기하는, 요즘에 서울시장을 내보내려고 하려고는 안철수, 홍정욱, 김동연,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당선을 시키려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건가? 선거 필패의 신화가 안철수죠. 마약 전쟁의 아이콘이 홍정욱이고요. 관료 출신의 정알못이 김동연이에요. 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그래요. 막 세게만 말을 하면 전달이 안 되죠. 너무 조그맣게 얘기해도 그렇고요. 이렇게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떤 스토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스토리도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형식적인 거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는데 선거 때 미래통합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뽑아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국민의힘 해놓고 나서 이제 뭘 할 건데 뽑아주면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그럼 뽑아줄 테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 국민들에게 와닿을 정도의 행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이 와 진짜 이 당이랑 맞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당명 바꿔놓고 나서 이제부터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우리 콘크리트하고 이제 저쪽의 콘크리트가 사실 우리는 계속 점점 견고해지는 콘크리트가 그렇죠. 되고 있고 쟤네들은 이제 그게 사실 낙숫물이 돌을 뚫어버린 거잖아요. 쟤네들은 이제 뚫려서 10%대까지 내려갔는데 이 핵심 지지층이라는 게요.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자체를 믿는 거예요. 뭘 해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는 그 안에 극우 세력도 있고 중도 우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극우 세력과 중도 우파는 사실상 이제 결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4%조차도 반토막이 나게 될 것이다. 예, 그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장승배기역 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노랑차가 서울시차가 딱 해서 차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저는 딱 그 차 올 때 봤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거기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 여기 바로 옆에. 깜짝 놀랐고 저기 싱크홀이구나 처음 봤거든요. 그것은 나경원의 힘. 이게 지금 홍정호, 김동연, 장성민, 안철수 이렇게 김종인 발로 나오는 얘기들은요. 지금 결국은 김종인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에 왜 비대위원장으로 왜 들어왔을까?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대선 주자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대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자신이. 그렇죠. 오, 100살까지 살 거니까. 건강하길 바랍니다. 지난번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쳐놓은 당을 내가 살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중간에 내년에 이제 초에 보궐선거가 있잖아. 이게 지금 김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종인은 이 보궐선거에서 대권의 꿈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검증을 받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걸 보궐선거를 성공을 시키게 되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실패하게 되면 실력이 없는 걸 평가를 받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안철수, 홍정욱, 김동연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김종인마저 내려가게 될 겁니다. 내년 4월 되면 김종인마저 내려가면 지금 김종인은 자기가 나가려고 잡룡들을 아무도 못 올라오게 다 누르고 있는데 그때 되면 다시 모든 후보를 쉐이핑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럼 반년 남았는데 미통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건데 여기서 그럼 이건 아주 희망적인 거예요. 이 보궐선거는 결국 미통당을 아예 폭망시키는 길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 후보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너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집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산으로 막아줬던 그런 모습들. 예. 근데 이번 코로나 집회도 마찬가지인데 박형순이라는 판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서 풀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박 시장님이었으면요. 바로 직시항고 제기합니다. 이거 다시 깰 수 있어요. 깨는 방법이 있거든요. 행정소법 깨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직시항고를 갔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내린 감염병 예방법상의 이 금지 명령이 집행정지로 막히게 되면요. 집시법상 금지나 제한 통고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 경찰청하고 함께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전략을 저는 박 시장님을 중심으로 가면 미래통합당의 대선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해석을 하냐고. 맞죠. 이건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대의원에서의 그 투표 결과하고 그다음에 그냥 권리당원들의 순수한 입장하고 이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대의원 쪽의 투표 결과보다 이 권리당원 쪽의 투표 결과가 더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게 당원 중심의 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네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죠. 물론 걔네가 거부했었어요. 11대 7로 나누자고도 우리가 얘기했었고, 네, 그 과정은 다 덮어둔다고 하더라도요. 이해찬 대표가 그런 사람이어서 이랬으니까 이낙연 대표는 안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 돌려달라. 법사위라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낙연 대표는 대선 주자로 나갈 겁니다. 그럼 6개월짜리거든요, 솔직하게. 그러면 6개월 뒤에 우리는 당대표를 다시 선출할 건데, 그러면 그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2대 갖고는 니네가 18개 위원장 다 했었으니까 요번에 22대에서는 우리가 좀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가 얘기하는 생각은 너무 하찮고 섣부르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현 대표는 지금 진짜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대표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도 얼마 없어. 6개월이라는 식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정말 처절한 검증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놓고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임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하고도 정말 면밀히 다 비교를 당할 것이고 그다음 대선 경쟁 주자가 되는 이재명 지사하고도 계속 비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성공을 해내면 대선 주자로서 살아남으시는 거고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이해찬 대표를 보면은 저는 이제 뭔가 완성을 시켜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지선, 대선 여기까지 압승을 하고 너무 좋았고 마지막 총선에서 결국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 활용점정을 찍어버린 게 이해찬 대표의 능력인 게 맞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낙연 대표에게 정말 잘 굴러가는 당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 그것은 바로 개파 없는 당의 모습, 시스템 정당을 만들어서 이낙연 대표에게 넘겨준 것이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근데 그 지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